오늘 저희 뉴스 라이브 인터뷰 주인공은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 당당하게 입성한 장해찬 최고위원입니다. 또 직설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기도 하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당선을 확신하셨었습니까? 그런데 선거라는 게 참 쉬운 선거가 없다라는 선배님들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전국 단위 선거다 보니까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전국 현장을 다니면서 당원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참 소중했었고요. 네. 저도 이제 당선 발표가 나면 막 와 이렇게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안도의 이 기도를 하게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치가 쉬운 게 아니구나. 선거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를 배우는 계기가 되어서요.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안 들었던 철이 좀 든 것 같습니다. 네. 좀 겸손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분들이 환영해 주시면 그게 막 우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뭔데 이렇게 환영을 해주실까.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오는 이 지지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 성공시키라고 주어진 아주 잠깐 빌린 것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순간 교만해지고 그래서 실패한 정치인들을 제가 가까이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선거하는 내내 이건 잠깐 빌린 것이다라는 생각을 주문처럼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때는 좀 민심을 생각하고 또 겸손해지고 그러기도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거 자주 하는 게 정치인들한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네. 참 국민들도 당원들도 무서운 게 이 정치권 용어로 어깨에 힘들어 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기박히게 알아보시고 회초리 때려주시기 때문에 아하. 계속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 인생 첫 선거를 하고 좀 깨닫게 됐습니다. 예. 본인은 지금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청년 최고위원, 네.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건 어떤 역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민주당에서도 있었던 제도인데요. 네. 좀 이 최고위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만 45세 이하에게만 출정권을 준 별도의 선거 리그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 45세 이하가 도전하면 아무래도 원외의 정치인들이나 신인들이 도전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당선되면 다른 최고위원들과 똑같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당의 어떤 청년 문제나 정부의 청년 정책 관련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서요. 이번에 사실 정부에서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특히 청년 세대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을 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지적하고 오늘 저희 당에서 이미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MZ세대 노조 만나는데요. 저희도 별도로 이 정부를 구성하는 청년들이 그 MZ세대 노조를 만나서 대화하고 경청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출국 전에 주 최대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하고 좀 얘기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뭐 이게 좀 짧게 이야기 주고받기도 했었고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새로 고침 협의회라고 하죠. MZ 노조들이 모인 곳에서도 지적해주는 말이 이게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이 많이 몰릴 때 열심히 하고 남을 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뭐 2주씩 길게는 한 달씩 휴가도 갈 수 있는 이 탄력적인 고용제도 취지는 좋은데 중소기업이나 조금 작은 규모의 현장에서는 이게 안 지켜졌을 때 근로자들을 보호할 방안이 좀 부실한 것 같다. 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아무리 일이 몰려도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상한 시간 캡을 씌우는 것과 이걸 회사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그 보호 제도를 좀 보완하자라는 쪽으로 좀 긴밀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이 문제 언급하면서 콕 집어서 MZ 세대들 의견을 충분히 이제 청취하고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MZ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님한테는 뭐 그냥 이름만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라면서요, 대통령하고. 뭐 아무래도 아버지 뻘이시니까요. 그 MZ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뭐 이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제가 또 가끔 필요할 때 전달 드리기도 하고요. 또 공식적인 이 보고 체계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사실 저희 국민의힘 차원에서
저도 지난 전대에서 민노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제가 최근에 그 민노총 해체 이야기하다가 진행자분이랑 한판 붙기도 했어서 화제가 되기도 들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바라봤을 때 민노총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제가 네, 네. MZ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그 새로 고침 협의회 같은 제3노조 역할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안건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이 새로 고침 협의회나 MZ 노조는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의 안을 들고 가야 민노총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이제 민노총 외의 노동자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네. 공감대가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나 또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좀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MZ 세대,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미래 세대,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또 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일본 방문을 위해서 오늘 막 떠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지만 핵심은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을 하고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 지금 사실 청년층은 반일 감정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일본을 극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본에 가면 거리마다 BTS 음악이 흘러나오고 K-팝, K-드라마가 화제지만 제 주변에 많은 청년들 중에 일본 음악 듣거나 일본 드라마 보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화적으로는 저희가 이미 일본을 극복했다, 그 길했다는 인식이 있어서 반일 감정 별로 없이 일본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데 기성세대, 기성정치권에서 이걸 자꾸 꽉 막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당장의 지지율 손해를 보더라도 해결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큰 틀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MZ 세대나 청년 세대에게 좀 자랑스러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당장의 지지율 손해를 불러오더라도 돌파해야 한다라는 그런 뚜렷한 소식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공감하는 국민들도 있고, 그러나 반대에서는 일본이 아직도 이제 군국주의화 그 가능성, 그 우려를 국제사회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또 그런 그 과거, 아픈 과거가 또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제가 조금 현실적인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자면 네. 지금 일본 내에 4월 선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국내 선거죠. 그래서 아마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이나 조금 더 우호적인 메시지는 그 일본 내부 4월 선거가 끝나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서도 일본 측이 상당히 성의를 많이 보였더라고요. 네, 네. 별도 만찬을 따로 가지기로 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고 네. 그 만찬 장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일본 방문했을 때 자주 가던 곳이다. 이걸 일본 측에서 알고 먼저 제의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난 5년 동안 단절돼 있었던 한일 관계 차츰차츰 회복하는 단계적 과정이라고 보고 네.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먼저 좀 과감한 결단을 했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본이 4월 선거 끝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네.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제는 일본이 너무 한다라고 압박을 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영화 보면 외계인이 침공하면 사이 안 좋았던 국가들도 지구연합군을 구성하는데요. 네, 네. 지금 뭐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고 우리를 향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겨누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한미일의 공조 그리고 과거 지소미아 같은 일본 측의 어떤 이 군사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 등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 틀에서 우리가 일본을 견제할 건 견제하지만 협력할 건 확실히 협력해야 된다는 대의 명분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집권여당의 장해찬 최고위원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 수락연설 때 눈치 보는 보수, 비겁한 보수, 허약한 보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이게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요. 저희 보수 진영 내부에서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으로부터 저 사람 참 합리적이네, 개혁 보수네 이런 평가를 받는 걸 훈장처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누가 떠오르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나 개혁 보수가 네.
정말 싸워야 할 문제에서는 항상 민주당이나 이 진보 진영 또 민노총 세력에게 양보만 하는 걸 우리가 합리적 보수라고 가스라이팅 당했던 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제가 대선을 거치고 윤석열 정부 1년 차를 보내면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강한 보수, 당당한 보수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죽기 살기로 싸우기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에 손해보더라도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은 하는 보수라는 뜻입니다. 역대 그 어떤 정부도 민노총 회계장부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합니다. 한일 간의 관계 복원, 이 강제징용 문제, 3자 변제 방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문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내놓았어야 하는데 이건 보나마나 지지율 떨어지는 이슈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냥 방치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실 지지율 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강하고 당당한 보수의 원형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당장 손해보더라도 할 일은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보수들이 좀 주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진보 진영에도 예컨대 합리적 진보, 개혁 진보 이렇게 불리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보수하고 진보하고 대화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 합리나 개혁이라는 말이 이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해주고 양보해주는 그 척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익을 위해서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권의 수많은 논쟁들 그리고 뭐 저도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와 치열하게 지금 1년 가까이 뭐 논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이냐 하면 이게 10년, 20년 뒤에는 별 의미 없는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내세웠던 아젠다 중에 큰 관심은 못 받았어도 고리분둔 청년을 지원하자는 것이나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자는 것은 10년, 20년 뒤에 저는 잊혀져도 아마 계속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건 보수 진영이건 지금 당장 쇼하듯이 악수 잘하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태도를 뭐 좀 유들유들하게 가져가는 것이 개혁이나 합리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정무적인 것 말고 인기 없어도 정책적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그걸 보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얼굴들이 한 2명 정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공천심사위원장이라면 가정한다면 없겠지만 이준석, 유승민 이 두 사람한테는 공천을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진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섣부른 것 같아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서 사법 리스크부터 해결하고 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전 대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재개되고 이게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수사는 다 하잖아요. 근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건 상당히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 돌아오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도 안 했지만 이전부터 본인이 당대표 되면 특정 세력, 특정 정치인 콕 집어서 공천 안 주겠다. 이런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장점이 있겠죠. 다만 그동안 우리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성찰하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성과 성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공천이 쉽지 않겠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 주느냐 마느냐가 국민의힘 총선 승리 여부와 크게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처음 만나지 않았습니까? 웃으면서 이제 악수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 당내에서 한 목소리는 야당 대표 만나서 협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 그래서 이제 격주로 만나자고 제안도 하셨고 한 목소리는 또 이제 예컨대 이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곧 구속될 사람 만날 필요 없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두 갈래 목소리가 이제 당내에 있는 것 같은데 장해찬 최고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최고위 회의 열리면요. 이 최고위원들 발언의 절반이 이재명 대표 비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어제 김기현 대표가 만나서 민생 이야기하고 격주회동 제안한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제가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의 영역과 정책의 영역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게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위리안치, 봉고파지, 험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대선 경선 때였죠.
당선되자마자 뭐 민주주의 사망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 해도 당선 첫날 그런 논평 내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감정상에서 정책 협의를 못하면 아마추어죠. 그런 분들은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무적으로 바로 어제까지 막 헐뜯고 비난했더라도 정책과 입법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협의는 하고 또 돌아서서 정무적인 논평은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내고 그런 건강하게 정책과 정무가 구분되는 모습을 여야가 같이 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얘기까지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청년 정치인의 뭐 대표 주자격으로 부상이 되기도 한 인물이죠. 천하람 위원장.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천하람 위원장의 이번 행보 또 발언 이런 거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자질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늘 생각해 왔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필 이준석 전 대표와 손잡고 선거 치는 게 두고두고 아쉽다. 오히려 길게 봤을 때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빨리 가는 대신에 이 캡을 씌운 것 아닌가, 한계를 씌운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서 뭐 사석에서는 형 동생 사이거든요. 제가 누가 더 형인가요? 어려요, 제가. 네, 그래서 그 정말 동생으로서 조언하자면 이준석이라는 그늘 빨리 벗어나는 게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길이 아닐까 싶고, 다만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천하람 위원장이든 저희든 선거가 끝났으면 뭐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이 과정에서 상처 입은 당원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메시지 낼 필요가 있겠다. 저도 이제 당내 선거 끝나자마자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아서 이준석과 손잡은 게 실패라고 했지 후보들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선을 긋고 싶고요. 다만 누구든 우리가 선거하는 과정에서 특정 진영 지지자들에게 상처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거 끝났으면 빨리 약 발라주고 호 불어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선거 이긴 후보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또 선거 패배한 후보들이 손을 잘 잡아줄 필요도 있다. 뭐 신경전 더 계속해봤자 서로에게 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빨리 만나라 김기현 대표하고. 그렇죠. 뭐 못 만날 이유가 없죠. 자꾸 뭐 최고위원들의 정치 논평이나 이런 걸 못 만나는 이유로 내세우는데 그럴수록 이 협소해 보이고 그릇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붙이지 말고 그냥 김기현 대표와 당대표 경쟁자들의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들 핑계 댈 거 없이 빨리 만나서 불만이 있으면 이건 좀 해결해달라 대표에게 요구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 통 큰 모습을 서로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진심입니까? 정말 진심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던 과학기술특위위원장 자리를 고사한 것은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2달 동안 정말 치열한 레이스를 펼쳤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지자들 만나서 그분들도 마음을 다독일 필요가 있어서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고 총선 국면에 있어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선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질적인 질문 끝으로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장해찬이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자랑스러운 나라를 저희 후배들에게 또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20살 때 네덜란드라는 나라로 이제 드럼 치려고 유학을 갔는데요. 음대로 2007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삼성 이야기하면 대부분 일본 회사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길 가는 이제 외국인들이 저에게 다 니하오 아니면 곤니찌와로 인사를 건넸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뭐 출장이나 업무 때문에 유럽을 가보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엄청 많이 받아요. 그리고 뭐 삼성이 한국 회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뭐 BTS부터 시작해서 K 영화, K 드라마까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결국 나라의 힘이 강해야 문화적 힘도 강해지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더 자랑스럽고 떳떳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데 기업과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정말 죽어라 노력하는데 정치가 후진적이어서 발목을 잡는다면 참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건희 전 회장이 했던 이야기도 떠올라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적어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이 전성기가 아니라 10년, 20년 뒤가 전성기 될 수 있는데 이바지하는 실용적인 의제들을 국회에서 좀 더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2번째 질문은 사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가 청년 정치인 장해찬은 였는데 지금 대답에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죠?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도부 차원에서는 개개인의 총선 출마나 뭐 당락보다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과반 승리를 달성하느냐 거기에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남은 한 연말까지의 한 8개월, 10개월의 기간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 참 잘했네라는 평가를 받으면 제가 나가기 싫어도 우리 당원들이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지도부가 낙제점 받으면 제가 어떻게 나갈 염치가 생기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 선거 한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고민하는 게 최고위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장해찬 최고위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